예, 부마 민주항쟁 42주년 기념 그 사회 포럼 올해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1부 특강에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겠는데요. 2부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1세션으로서 지방자치 30년, 지방 소멸과 불평등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창진 참여연대 조윤묵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발표를 해주실 분들 세 분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에서 방영을 해서 상당한 많은 시청과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소멸의 땅이라고 방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또 진행했던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기자 이형관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대에 계십니다. 경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안차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창원여성 산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 소장님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데요. 신미란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요. 그 세 분의 발표를 한 분 한 분 듣고요. 세 분의 발표를 한 분 한 분 듣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준비를 해오신 상대 또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할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하신 분들끼리 한 상호 토론 시간을 좀 갖고요. 다음으로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과 불평등이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 이형관 기자님 발제 갖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창원 탐사보도팀에 있는 이형관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발표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내용을 좀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좀 이게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질문이 있다거나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이제 손에 들어서 또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표시 해주시면 제가 또 의견도 듣고 좀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20분 동안 짧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충 설명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향후의 과정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 아이템을 진행을 하면서 다녔던 도시가 총 17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취재 기간은 5개월 정도 됐고요. 직선거리로만 따졌을 때 제가 다녔던 곳이 한 1000km 해서 약간 의도치 않는 국토대장정을 제가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취재를 했고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컨텐츠는 총 다큐멘터리 2편,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최현정 작가님과 했던 로컬에서 방영됐던 소멸의 땅 시즌 1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시사교육청에서 조금 절반 정도 취재를 더해서 만들어진 소멸의 땅 시즌 2, 그리고 저희가 인터랙티브 뉴스페이지라고 또 웹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3개가 있는데 오늘은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할게요.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아이템 시작하던 계기가 이 기사 때문이었어요. 이 기사 보시면은 거제 통영 고성에 응급분만실 하나뿐인데 문 닫는다. 이게 저희 이제 아이템 단톡방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캡이 이거 거제도가 인구가 25만인데 이제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상황이 심각했었어요. 25만 되는 인구가 도시에서 분만실이 없어진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께서는 젊은
분들께서는 다른 도시로 가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저희가 보통 언론에서 원정 출산이라 부르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연속될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죠.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인구 25만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이하의 인구가 있는 중소도시나 뭐 농산호촌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 소멸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 빨리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사 때문이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짧게 프롤로그만 좀 보실게요. 일자리가 줄어서 천여 명의 전국 청년이 시군구 도시를 10곳 빠져나갑니다. 중에 지방 소멸 위기가 결국 커지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30년 안에 소멸 위기에 30% 가까운 사라질 수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없어질 거라는 지방 소멸 지수 제가 1위에 지방 소멸 위기를 인구가 줄어 갈수록 폐교 조처되는 학교가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어요. 전부 겨울 들어가고 사람도 안 다녀. 제발 한 번 더 구미시를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이네요. それをずっと続けてるとやっぱり国が倒れちゃうから 한가롭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공멸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이런 부분이 보통 프롤로그라 불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가 시작됐는지를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말하는데, 이 프롤로그의 주제는 좀 명확했어요. 지방 소멸되고 있고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그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영상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의 어떤 뭐 시청률을 위해서 자극적인 것만 뽑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심각한 현장들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고, 제가 보여줬던 도시들은 오히려 주요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제가 오늘 이제 발제할 이제 여기가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는 지금 그 자료집에 있을 거예요. 주소가 있거든요. 집에서 편히 보실 수도 있고 모바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지도 이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 그냥 넣은 건 아니고 나사에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수도권에 이제 불빛이 많죠. 광역시도 그렇고 야간에 찍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밤에만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이게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만 이렇게 불빛이 나타난다. 그 외의 지역들은 다 까맣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생활 반경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도, 17년도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도시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천여 명의 청년이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산 모습이고요.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 4곳은 인구가 여기는 이제 줄어 경남 사라질 수 의령입니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폐가가 많죠. 보통 드러나는 징후가 빈집이 많아진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구미시고요. 구미가 원래는 되게 국가산단으로 되게 활성화됐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폐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가 창원, 마산입니다. 전부 마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죠. 3만 명이 안 되는 진주고요. 혁신도시인데 외관은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응급실이 지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동입니다. 하동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까 거제에 있었던 산부인과처럼 응급실이 폐쇄가 됐고, 현재 지금 폐쇄가 됐어요. 익산은 학계에서 대표적인 축소 도시라고 불리는데, 축소 도시는 인구 25% 이상이 급격하게 감소한 도시를 말합니다. 공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해도 되고, 중간에 뭐 더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제가 크게 세 가지 얘기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도시들의 현상,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방만 망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했던 총 3가지 챕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88%입니다. 아주 크죠. 그래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뭐 되게 가분수인데 몸통은 다 쪼그려 말려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 마쓰다 히로야라는 교수님께서 처음 2014년도에 얘기하셨고, 그게 국내로 넘어오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님께서 이거 관련한 버전을 만드셔가지고 국내에서 되게 큰 화제가 됐죠.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하죠. 사실은 지방이 소멸될 수는 없으니까 땅은. 근데 이제 지방에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표현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지방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 마쓰다 히로야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직접 만났고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일본은 좀 어떻게 됐느냐?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地方消滅は非常にショッキングな言葉でしたんで、皆さん大変注目してですね、その言葉がまだずっと続いている、生きている。1800ほどの自治体があって、そのうちちょうど半分の896自治体が2040年に向けて消滅に向かっているという数値を出したんですけどね、実は896の自治体じゃなくて927。 죄송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서도 자기가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자기가 봤을 때 한국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죠. 진짜 심각한가. 근데 이제 좀 이거는 재미있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일본의 그 나고로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국내로 치면 그냥 시골 마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골 마을 저희 지금 빈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 계셨던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옛날에 그 추억이 너무 그리워서 거기를 인형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이 보면은 이렇게 인형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고요. 이게 학교에 있는 강당, 이거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인형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이게 말하는 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봤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사라진 도시를 이렇게 인형들이 채운다. 되게 뭐 오히려 좀 더 비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분 인터뷰도 했었는데 뭐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할머니시거든요. 人形を作り出したのはその1年後ぐらいからですけども、この村の、その人をそんなも作ったこともありますし、自分の母親も今亡くなっていないんですけど、母親も作っておいたり、600以上は作っています。この村には今350ぐらいおります。 이제 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뭐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도시를 좀 다녀왔어요. 다녀 보니까는 이제 다녀온 모습들이 이렇게 접속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계신 풍요보고 메리아스, 란데리 뭐 이런 걸 팔았었는데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개인 파생 신청을 하고 이렇게 나간 상태예요. 여기가 이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되게 유명한 외국인 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옛날에는 뭐 10,000원짜리를 걔가 물고 다녔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임대 거리로 변했고 여기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파산 신청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라지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한다고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배우시설, 병원 등의 배우시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죠. 이런 생계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사이트 접속하시면은 이제 농산어촌부터 중소도시, 대도시까지 그 현장의 목소리와 사진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소멸이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요, 빈집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라지니까 집이 비었겠죠. 그래서 빈집이 지방에 진짜 많아? 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서 통계청에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계청 사이트 가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통계청이랑 연락해서 받았던 어떤 빅데이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얘기하고 이걸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빈집 지도. 지도를 딱 만들어 보니까 빈집이 많은 도시가 딱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뭐 사천시, 동서동 이런 곳에 가면은 여기는 빈집률이 12.9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가구 수는 이만큼인데 빈집 수가 이 정도가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경계가 더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게 빨간색으로 될수록 이게 빈집이 많다는 증거인데 만덕일동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거를 저기 뭐지? 직접 나중에 사시는 곳으로 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은 수도권에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옅죠,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옅고, 요건 이제 재개발 지구 때문에 그런 영향인데, 이제 옅고, 지방 시골로 갈수록 보시면은 빨간 거는 강원도 평창군 되갈령면. 53.7%는 절반 이상이 지금 다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빈집이 늘어난 현상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생,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시재생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신통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과연 모여드느냐, 그래서 빈집만 바꾸는 게 과연 해법이냐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빈집들이랑 정말 소멸 위험 지도랑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만든 지수인데, 뭐 지수라고 하기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한 지역의 젊은 연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보면은 이제 0.2가 넘어가면 고위험이고 1.5가 넘어가게 되면 매우 낮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현황을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다는 거는 조만간 사라질 수 있는 도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은 0개, 그리고 경기는 뭐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은 12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이제 서부 경남 중심으로 해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시뻘겋죠 이게 다 비수도권 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도권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아 있고 여기 이제 부산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권 조금 살아 있고요. 여기도 아마 광주나 권역만 살아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수성구는 여긴 아니겠다. 집값이 비싼 동네구나. 그래서 경남의 뭐 밀양시나 이런 데 있잖아요. 보시면은 고위험 단계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저희가 2019년 통계 자료 바탕으로 만든 지도거든요. 되게 유용한 지도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이 지수를 만드신 박사님이거든요. 청주에 계시는데 면지역이나 군지역들 이런 곳들은 지방 소멸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떠나버려서 남아 있는 이제 고령 인구만 점점 이제 자연적인 인구 변화, 사망만 존재하는 거죠. 지방 소멸 위험이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지역 차원으로 쪼개보면은 다음 세대가 어떤 경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들이 이걸 오늘 현재에 겪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실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감소 문제가 이래서 화재 사건이나 뭐 어떤 사건 사고만큼 그게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 거라서 이미 누적됐도록 누적이 됐고 임계치에 올랐다. 시군은 사망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생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뭐 많은 양의 돈을 쏟아붓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지경은 아니라고 판단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런 현실적인 냉정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현장을 확인하게 됐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겠죠.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다 수도권에 빽빽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사는지를 봤어요. 국토 면적의 11.8%, 한 10% 좀 넘는데 여기에 이제 인구 전체가 50%를 지금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기준이고요. 지난해 절반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국토 면적 10%의 절반 넘겼다. 이거는 우리 집으로 생각하면은 작은 방 하나에 거기에 가족 4명 중에 2명이 거기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 사는 뭐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된 거냐? 그게 더 궁금했어요. 저희는 언제부터 이렇게 좀 가분수 형태의 좀 기괴한 형태의 대한민국이 된 거지 해서 이게 카토그램이라는 건데 이 지도 면적이 인구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커집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966년도 딱 보시면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려 있죠. 이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때 이제 산업화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역시나 이런 단위 중심으로 많이 벌어졌고요. 여기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고 그게 80년대 더 커졌죠.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난해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진 형태들은 사실상 인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이 굉장히 기괴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기형적입니다. 이게 OECD 34개국 중에도 이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과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이 저희 자문해 봐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구가 쏠리면은 단순 문제가 아니에요. 다 딸려갑니다. 이게 이제 빨림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해놓고 쏠리게 된다. 그래서 쏠림과 빨림 이렇게 이제 워딩을 만들었는데 이 수도권 비수도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면적이 크면은 거기 그만큼 사람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이 돌아야겠죠. 근데 지금 인구 비중이 수도권이 넘었고요. 이 GRDP는 지역 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수도권이 넘었고 세금도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1000대 기업의 수. 여기 뭐 이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자리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너네들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좋은 제안은 아닐 거예요. 합리적인 제안은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자리 가고 싶죠. 근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몰려있고 자원이 몰려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수도권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됐고 신용카드 사용액 당연히 이쪽이 많죠. 이렇게 해서 다 쏠려가서 저희 KBS가 전사 차원에서 이제 인식 조사를 좀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 질문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다. 어떻게 생각하냐? 공감하시는 분들이 38.9%나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공감이 많다는 것보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분야는 뭐냐 했더니 일자리, 그리고 1, 2순위 합치면은 일자리 주거. 보통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수도권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 대기 수요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초대시인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때 성경이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모여들고 자원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비대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을 파멸적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지금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멸적 집중, 다 망한다, 다 같이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좀 무서운 단어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 친구가 저희는 좀 제일 슬펐어요. 걔한테 이제 부산 사는 친구인데 얘도 이제 고향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한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좋은 게 너무 많고 출판사들에서 하는 그런 소설강의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매주 가는 비용도 너무 부담되고 내려놔야 되나? 그때 막 고군분투해서 서울 교육을 다니려고 했고 이제 일도 다녔을 때 그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체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가 좀 서러웠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데 부산에 글쓰기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울에 무조건 가서 들어야 되는데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데 서울 애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억울하고 자기가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내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한 청년들이 많은지 저희가 분석했어요. 이게 이제 그 수도권 청년들이 이동한 3D 지도인데요. 경남만 볼게요. 경남을 클릭하시면 2019년 한 해 동안 떠난 게 57만 명이 계산이 다 나옵니다. 여기 이 실선 하나하나가 다 사람 한 명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이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수도권 경기 쪽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에서 나오고 경남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경남 청년들도 고향을 떠나는 게 지금도 아마 계속 떠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도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급하게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BGM을 안 깔았네. 사실 이게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음악 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악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방 힘든 거. 청년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뭐 어르신들은 뭐 사람 많이 줄어드는 거는 눈으로 다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그럼 이제 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저희 취재부에서 작가님하고 논의를 했었고, 이거 서울 사람들이 봐야 된다. 서울 사람들이 빨리 보고 이거 지금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걸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게 마냥 행복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취재를 했어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과연 행복하냐. 그래서 1년 중 한 달에 길바닥에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봤어요. 진짜 길바닥에서 보내는지. 이게 수도권 출근 시간, 지역과 평균 이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한 47분 걸려요. 출근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직장인 계실 텐데 47분 걸리시나요? 인천 50분, 경기도 1시간 36분. 많은 비용을 지금 보내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교통 혼잡 비용, 뭐 정체비 이렇게 이제 그거를 비용으로 추정한 결과인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제일 많아요. 또 서울, 부산, 인천. 대부분 이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권 위주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제 주거 비용. 요즘 이제 사실은 서울 수도권 지금 제가 그때 취재할 때보다 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저 지금은 이제 사실 손쓰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됐고, 왜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도권에 더 많은 수요와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부동산 값이, 아파트를 보던 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 많은 성장 개발 정책들이 대규모로 추진되면 될수록 부동산 값은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 문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기조 강연 때도 부동산 대책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구 정책, 이 공간의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 수요가 계속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이상은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시장의 부동산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요를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아이 안 낳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야 되죠. 당장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묻기보다는 왜 안 낳으세요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 소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좀 생뚱맞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좀 설명했는데, 제가 그냥 요약만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사는데 서울이 너무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고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는 출산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당장 중요한데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 문제가 된 거죠. 결국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가 서울에서의 경쟁적인 삶을 자극하고 있고, 그게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 인구들의 출산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출산은 또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한 지역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산율과 인구 밀도의 상관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출산율이 이제 높은 데는 다 시골 이런 지방 도시예요. 반면에 출산율이 낮고 인구密도가 높은 곳이 바로 다 서울입니다. 이게 통계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문제, 수도권 슬림 현상은 초저출산 문제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다뤄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봐요. 지금 분리돼 있는데 이게 따로 투트랙으로 갈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뭐 데드크로스 이거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문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소멸이 계속되면은 이제 다 문제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혁신 도시라고 해서 막으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뭐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이거를 잠깐만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그래서 균형 발전 하려고 했었어요.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서 풀려고 했었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었고 가장 그 이후에 좀 잘 안 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게 사실 큰 국가적 어젠다였어요. 지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가 좀 어떻게 해왔냐 손은 썼느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거 노무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평등해야죠. 평등 그 귀한 가치 아닙니까?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의식이었어요.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시대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와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이거를 시도를 한 것이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지금 세종시라고 부르는 신행정 수도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특히 서울에 있는 자원을 떼다가 지역으로 갖다 붙여주는 것.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그래서 그것의 일환이 이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든다거나.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게 규제 완화라는 재계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리 하겠습니다. 이 멘트가 참여정부 말기 규제 이제 정권의 풀 것은 과감하게 오자 풀겠습니다.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뭐 아예 반대를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참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그 규제 완화가 이게 이제 덩어리 규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좀 이렇게 과감하게 풀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면서 사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면서 사실은 거꾸로 돌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고 또 수도권도 지역발전 정책에 포함을 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데 거기 지역발전위원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모호하잖아요. 거기에 수도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 압력을 넣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그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균형 발전 정책과를 역행하는 정책이었고 시작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말기 때부터 좀 진행이 됐어요. 이게 1탄 다큐를 보시면은 그 이낙연 지금 대선 후보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가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그 담당이었는데 그때 그 말기 때부터 조금 이제 정치권, 그러니까 제발 기업들로부터 압력이 커서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래서 그거를 유시민 씨는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이동자 숫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오기보다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뭐 여기 김경수 지사님 인터뷰인데 아예 그거를 인정을 하셨어요.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게 창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창 다큐를 보시면 저희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가 끝나냐면은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제가 비판을 좀 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정부인데 거기에 대한 게 오히려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저희가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통해서 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의 여는 횟수보다 더 적었어요. 한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크게 비판받아야 될 일이고 균형발전은 항상 역대 정부에서 꼴찌, 소외돼 있었다. 이거를 문제라고 결국에는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방에 계시는 시민분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본은 사실 지금 이런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뭉쳐야 산다. 지금 나오는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학계에서는 광역 경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권에 뭉쳐서 같이 살아남자 이런 전략인데 사실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현실 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뒀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시간 넘쳤나요? 약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조금 뭐 많은 부분이 아는 내용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이제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수도권은 비대해서 고통스럽고 망하고 지방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파멸적 집중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영광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방 소멸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이거를 좀 문화적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또 다양한 또 이 시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 쭉 보니까 안찬수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저희들이 종합 토론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준비한 거는 각자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 이제 이영광 기자님 소멸의 땅에도 잠시 제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뭐 2년으로 이제 이게 맡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인구 소멸 그다음에 경제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구를 일종의 경제적 단위로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고양시키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론 또 굉장히 이 비판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이제 이후에 발제하시겠습니다만은 여성을 이제 어떤
출산 도구로 이제 여기는 이런 것. 실제로 또 이 그 소멸에 이르지 않는 이런 또 약간 포뮬라가 좀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멸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적 관점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발제한 것에 좀 보충되는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은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교육 부분하고 언론 분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보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 문화적 관점은 결국 지방의 지금 위기가 서울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내재적인 문화적인 어떤 상황, 우리가 자초한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 그러니까 시혜적이고 서울을 바라보는 입장이 얼마나 허술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이 좀 양해해서 지역을 좀 분배하면 될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인구가 넘었었고요. 자산적으로 지금 수도권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문화적 관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는 만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네. 이게 이제 카토그램이죠. 그래서 그 66년도 맨 왼쪽에 있는 지금 기형적인 이 모양도 중요하지만 저 자세한 권역별로 자세한 저 있죠. 66년에 지역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저 자세한 저것이 일종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개체의 주체성과 권리 그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메가시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수도권이 비정형화되어서 저렇게 과도하게 됐지만 전체의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 혹은 작은 공동체의 파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2019년입니다. 2019년 기점으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이제 늘어난 해이고요. 뭐 좀 발제집에 보시면 있는 것들은 좀 넘어가요.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경제적 그 관점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방 소멸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료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지금 부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런 입장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영강 기자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데요. 수도권으로 이제 지금 쏠림이 있는데 주로 누가 이제 수도권으로 가냐 이거죠. 근데 거기 보면 주로 20대입니다. 20대들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도권에 좀 빠져나옵니다. 주거 비용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수도권 집중의 핵심적인 문제는 핵심적인 청년층과 생산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것. 네,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할 것이냐 이런 자료들을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남권에서 많이 아까 전에 보셨죠. 동남권에서 수도권의 인구 유입에 상당한 이제 우리 문제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제일 지금 전국에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제 좀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왜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역시 이제 일자리, 경제적 측면이 중요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순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탑10 안에 거의 일자리 문제가 수도권에 이제 젊은 층들이 올라가는 이유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교육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때문에 수도권 올라가고 학교를 왜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냐? 또 일자리로 하는 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수도권이 거의 집중된 상황이고요. 뭐 영어로 이게 지금 논문이 돼 있어서 제가 옮길 수가 없었는데요.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그 이제 유출되는 인구가 왜 가려고 그러냐. 이제 이것도 이제 상위 10개 직업군을 봤는데 정보통신, 뭐 문화예술, 패션,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그 행정직,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상업 부분, 마케팅이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 특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고 뭐 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사업 분야는 중소도시가 도저히 이 젊은 인구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혁신도시, 그래서 이제 좀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지역에 좀 전분직을 좀 유치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역시 효과는 조금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는 혁신도시 고용이라든지 인구 증가가 조금 높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윤관 기자 잘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 좀 이 그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오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주변 도시에서 다 들어옵니다. 주변 도시에서 혁신도시나 행복도시에 들어오지 수도권에서 많이 오지 않아요. 이게 효과 별로 이제 없다는 거죠. 뭐 없다고 하기엔 그렇지만 좀 미미한 거죠. 부족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수도권에서 도로는 유입되는 것은 완만하게 이게 떨어지죠. 그런데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급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책을 아주 뭐 가감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상쇄하기 힘든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하지만 2013년에 이제 진주에 혁신도시가 이렇게 오기 전후 이 모습을 보시면 예전에는 좀 썰렁하죠. 근데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좀 붉은색이 좀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약간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 중에 하나인데 혁신도시가 하나 들어오면 고용에 관한 것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뭐 80년대 학번도 계시고 70년대도 있을 텐데 지금 27년에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딱 절반이 됩니다. 모든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학령 인구는 절반이 되니까 교육의 위기가 이제 오는 것인데 불평등하게 온다. 어떻게? 지방에 주로 이제 교육의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 또 미충은 있었습니다만은 비수도권에 미충원율 보시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이렇게 비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수도권은 입학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예상키로는 뭐 이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서울의 대학이 한국 학령 인구를 다 흡수할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76년도 그죠? 70년대에 보시면 한 32권 대학의 지역이 상당히 포진해 있죠. 여러분 뭐 옛날 생각하시면 뭐 지역에서 공부해서 지역 대학 가면 좋은 직장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보시면 80년대 어땠냐? 여기 이제 상위 뭐 아주 뭐 상위는 아니지만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보시면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엔간학 대학보다 지역에 그냥 대학을 가면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세명대학교 단비 뉴스라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이걸 취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아마 한국에서 아마 대학 문제, 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깊이 광범위하게 아마 취재를 시리즈로 한 것 같아요. 단비 뉴스가. 저도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현재 지금 지역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야말로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모멸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교육의 평등권이 있는데요. 이제 헌법에서 교육은 평등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뭐 세계 대학이 5분의 1 가져갑니다. 전체 예산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점차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 아까 전에 그 소멸 예상, 그죠? 이은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거입니다. 보시면 이 소멸 예상 지역의 이 파란색인데요. 이 노란색이 이제 해당 학교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멸 지역에는 학교가 더 많이,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교육이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 뭐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한 절반에 육박하게 학교 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학교 소멸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보시면 상황이 심각한데 이제 신문산업 사업체죠. 서울, 경기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푸른색이 매출액입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 산업, 신문 산업의 매출액이 뭐 서울에서 다 발생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80% 정도.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뭐 압도적으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20년간 MBC 이제 힘드니까 사람들을 감축했는데 20년간 본사는 한 10% 감축했어요. 그런데 지역 MBC는 절반 가량 감축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종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독립 영상 이제 제작사인데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 보시는 뭐 드라마라든지 재밌는 거 있죠. 여기 다 만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원일기 만들고 이제 방송국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이런 독립 외주에서 만드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김은경 선생님 뭐 오기모라든지 서울의 달, 파랑새는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 그런 거 나옵니까? 서울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 그 서울 컨텐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처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정신적 종속 상태에서 이게 헤쳐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교육과 문화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저희들이 이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보십시오.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서울에서 96.5%, 6개 강력시 1%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컨텐츠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컨텐츠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지역에서 만들면 대서특필되잖아요. 지역에서 만든다고. 주로 강남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외제차 나오고 아파트 얘기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종사자 현황 비슷합니다. 다 그냥 압도적으로 있고요. 한번 볼까요? 지상파 TV 라디오 중요한데 서울에 10,000명 있는데 부산에 400명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격차가 지금 되니까 거의 매스컴은 뭐 지방은 없다. 거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신료 한번 보실까요? 재밌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 내죠? 근데 지역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산 볼까요? 서울이 한 절반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수신료를 절반 정도 냅니다. 근데 모든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극명하게 문화적인 어찌 보자면 내부 식민지 상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종사자 한번 보시면 뭐 이은강 기자도 지금 계시지만은 본사에 3,300명 있습니다만 부산에 129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낼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BBC 방송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면 좀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레디칼 시프트라 해가지고 BBC가 아주 런던 집중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요. 2007년도에 64%를 했습니다. 제작비를. 근데 2013년에 이제 절반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인력 비중도 절대 50% 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예. 다 분산시킵니다. 강제로 분산시켜요. 탑다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려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인재를 뭐 이렇게 좀 내려보내는 개념,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BBC는 임원들부터 가기 싫으면 회사를 퇴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냥 탑다운입니다. 다 내려보냈죠.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한 50%, TV는, 라디오는 60%, 런던, 그 밑으로 낮춰라. 지방이 이 정도 가져가라. 무조건 의무 할당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무조건 지방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비전은 런던에서 40% 텔레비전, 50% 라디오입니다. 나머지는 영국의 전 지역에서 고루 스테이션들이 각 지역에서 다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개념입니다. 이게 시간이 약간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못해서 좀 급해지는데, 이거입니다. 이거 이 탈런던 전략에 BBC가 앞서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집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균형발전위원회 영국에 아닙니다. BBC가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BBC부터 모든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전 국민이 문화적인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을 완전히 지방과 런던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BBC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 국민에게 가장 의식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뭐 혁신도시 몇 개 만들고 그냥 뭘 몇 개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경제적인 것으로 지방 균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닌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니시에이티브, 즉 문화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균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BBC가 천명을 했고 영국이 그 모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판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무 여성을 도구한다라든지 소멸에 대한 위기를 부추겨서 더 소멸을 좀 가속화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료라든지 문화적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 살다가 좀 내려오고 싶어도 뭐 안 되냐, 의료 안 되고 문화 안 되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 시각이 필요한 입장인데요. 지금 앞서 이제 기조 강연도 그렇고 지금 이영관 기자님 좀 그것도 그렇고 서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지금 현 정부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GTX 지금 논란 우리가 왜 강남을 거치지 않느냐 수도권 아직 거의 지금 이제 역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을 더 이상 이렇게 균형 발전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준만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계속 서울을 비판하면서 지역이 발전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지방 스스로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서울에 줄 좀 대고 서울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면 뭔가 성공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뭐 돈 좀 많이 따오면 되게 성공한 것처럼 하는 것이 지방 아니냐. 우리 스스로 지방에 서울에 종이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교육. 왜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 엘리트만 서울에서 그냥 출세를 하고 또 내려오면 지역에서 출세를 하고 왜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거나 지역을 우대하지 않느냐. 맨날 지방이 차별을 당한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스스로 우리를 키우지 않는데 뭐가 이게 지방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우리 지역 경제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트는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돌아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중앙에 서울에 종속된 상황, 문화적 종속,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우선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부식 민지론이 이제 종속 이론의 산물간 이론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질문을 해보시면 내부식 민지 맞냐 안 맞냐? 내부식 민지 같은데? 라고 하는 그죠?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뭐 저는 이제 이 문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그 귀족 강연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 집단 간 차이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 우리하고 중국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내부의 차이가 그죠 국가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면 이게 이제 위기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청나라하고 할 때 그냥 그 해변을 따라서 포를 몇 번 이렇게 쐈어요. 그랬더니 그냥 중국이 넘어간 거거든요. 아편 전쟁 때. 내부의 급심한 그런 양극화라든지 불만 이런 것들은 적이 오기 전에 그냥 내부에서 문을 열어버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집단 간 차이보다는 집단 내 차이가 훨씬 강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기는 힘든데, 문제는 지방 스스로가, 지역 스스로가 우리의 정신적 상태를 종속되어 있는 이 상태를 타개하지 못한 이상은 시혜적 입장이라든지 종속된 입장에서 헤쳐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좀 빨리 갔는데요. 하여튼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나중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좀 토론 주제를 오늘 안철수 교수님께서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 가실 때 뭐라고 표현하셔요? 서울에서 마산 오실 땐 또 뭐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시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출생 및 인구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하는 주제로 신미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돼서 저도 빨리 하겠는데요. 제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앞서 기조 강연에서부터 앞에 두 발제자님도 민주주의에서 중앙 중심의 지방 소외 위기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성주의적인 어떤 고찰이 들어가야만 퍼즐이 맞춰질 것 같고, 성평등 운동, 여성 운동에서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성평등이라고 마지막 그 퍼즐을 꼭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이 아마 가장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중앙의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남에도 지금 현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하셨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그리고 20대 청년 여성들이
경남을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순이동을 제가 통계가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틈새를 비집고 한번 찾아봤는데 앞서한 기조 강연 앞에 두 분의 발제자님의 어떤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도 그냥 세 명이서 의논해서 발제를 준비한 건 아닌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조금 통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부마재단에서 이 영상을 좀 보고 발제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도 유튜브로 먼저 봤는데 아까 그 이영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인형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서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저도 여성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성 대학생들이라든지 20대 청년들하고 분명히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뭐 와글와글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면 다른 곳으로 갔고 그게 대부분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 이 마을을 떠난 사람 더 이상 이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멘트가 저 강하게 꽂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원을 떠난 여성 청년들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서울에 출장 가서 지하철을 타고 그 배차 시간 환승하는 것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그 계단을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어떤 레일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감과 압박감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공무원들에게 정책 강의를 할 때 많이 자료를 한 5년, 10년 전부터 썼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네노라는 인류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거기서 부산이라는 얘기. 저 때만 해도 벌써 출생률이 1.1명대였지만 지금은 0.9명, 0.8명까지 내려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자기의 미래 세대를 한 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재생산이 도저히 되지 않는 사회로 벌써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0.9명에서 좀 더 내려갔고 저출산과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 글자 차이로 보면 앞에 안철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이라는 용어에는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모든 책임을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향은 하고 있지만 중앙이나 여기 경상남도에도 인구 정책에서 보면 저출생이라고 써요. 그 태어나는 미래의 그 아기의 입장에서 생이라는 걸 쓰지만 껍데기만 그래요. 정책 제목만 저출생이지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출산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건 정말 너무 많이 심각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아직도 합의도 안 됐고 고민 지점이 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저출생으로 인한 중앙과 경남의 어떤 정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에 보면은 저출생 고령화위원회가 제가 꼽아보니까 올해부터가 제4차니까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벌써 하고 있거든요. 1차에서 3차에서 이 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으로 해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해봤지만 15년 동안 아무런 효과성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스스로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분들도 중앙에 있지만 그 실감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인구 오너스기, 생산 인구보다 부양해야 될 인구가 훨씬 2021년부터 넘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벌써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의 여성 청년의 이동, 전입과 전출의 중에서 순이동을 봤어요. 봤더니 이게 2021년 5월 동안의 이동인데 20에서 24세 여성이 전 연령의 여성들이 전 생애 동안에 이동하는 수의 수보다 이 나이 때 이동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도 가져와 봤는데 저 빨간색 저게 20세에서 24세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를 보니까 대학교 입학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봤을 때 자신의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경남에서
대학생 정도는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자랐지만 내 미래가 암담하다. 지역에서 도저히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 사유도 찾아보니까 좀 없긴 한데 이건 2013년이지만 경상남도에서 전국에 전입하는 사유를 보면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갔지만 직업이 제일 첫 번째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택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20세에서 24세 또는 29세의 20대 여성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경상남도도 2020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저출생 고령 사회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게 여성에게 전가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는 3포 세대, 뭐 5포 세대에서 포기를 한다고 했지만 포기가 아니고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결혼을 안 하는 거, 비혼, 연애를 안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여성 청년들이 하는 어떤 한 꼭지점마다 그게 포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아직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그 1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가족 단위의 어떤 국가 정책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만 뭔가 인간으로서 재구실을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의 20대 혹은 10대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여성 청년 또는 청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시키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고 연구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제목은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라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대로 출산을 해라. 출산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계속해서 정책의 이름과 정책의 내용이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0대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어떤 그 장관이었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너무 많이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정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최근에 창원에 저도 1월 초에 결혼 드림론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얼마 빌려주고 1명 낳으면 이자를 얼마 감면해주고 3명을 출산하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 라는 그 정책을 해서 그게 특례시의 인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쳐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면 뭔가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김해나 진주나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뺏어오겠다는 이주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대 여성들은 혹은 창원에서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이나 그 가족들, 부부들의 얘기는 정말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또 케어해서 우리 미래 세대로 잘 키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랜 가부장제고 경상남도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도 조금 바뀌면서 성평등 사회로 가고 있는 지점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이나 직업을 가져서 진출하는 비율은 높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성차별적인 여성의 어떤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독박 육아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도 있지만 그 양립이 누구의 입장에서인가. 그래 여성들도 정말 퇴근하고 나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극심한 그게 있었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김혜정 박사님이 연구한 거 최근에 1인 가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거기서도 청년들의 생애 가업 중에서 1순위가 이 일이었고요. 가장 낮은 순위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막론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오히려 남성들이 더 높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은지 연구자님도 남녀 모두 노동 중심의 생애 과정을 전망하는 삶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실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경남이나 중앙에서는 여전히 그런 정책에서,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의 어떤 이런 주된 생애 목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읽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요구가 반영된다고 하면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를 해서 지역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고 싶은 사람도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기존 것을 고수할 것인지, 내가 감수성은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의 1인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 재생산이 되지 않는 이 구조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벤치마킹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경남도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좀 하면 좋을까 하던 차에 작년 11월에 그 슬랩이라는 그 여성주의 미디어에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조용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주 내용은 일본의 전후 세대의 전쟁에 참가했던 남성 그 세대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살률이 계속 있었고, 이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까지 자살률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세대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된 것을 코호트 효과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한 세대가 지금 현재 90년대에 태어난 여성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능력과 공부를 해서는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취업 전선에 가서 취업할 당시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성별임금에서도 보면, 가장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같은 학과, 같은 학점, 같은 자격증으로 똑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이 82.6을 받았어요. 20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들이 그런 박탈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차별이나 뭐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만연해지면서 안전도 국가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자살 통계도 이렇게 했었고,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남성들이 전 세대에서 훨씬 높아요. 근데 유독 20대 여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세대가. 그래서 그 일본 학자의 코호트 현상처럼 한국에도 20대 90년대생 여성들이 계속 자살률이 이어진다면, 지금 정책에서 보면 출산이나 육아의 쟁점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인구가 사라진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지금의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인데 여성에게 부과되는 어떤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건 조선시대 그대로. 그래서 헬조선에 남성은 있지만 여성 시민은 없다라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일본의 후지나미 선생님도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생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경남에서,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제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저도 90년대생 딸이 둘이 있는데요. 예, 그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세 분 앞으로 좀 그 6시까지니까요. 조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프로에 계신 분들 그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예,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일단 먼저 세 분 발제 수고하셨습니다. 상대가 세 분의 이제 토론을 다 들으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보충하실 내용, 다른 분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먼저 하겠는데요. 안철수 교수님부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은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예. 예, 저는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게 이제 우리 이제 지역의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기조 발언에서는 어쨌든 강력한 뭐 지공 개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좀 드물다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역 나름대로의 자기 이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우리 정체성을 가질 정도로 지역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지방자치 30년 지금 이제 부활 지금 회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는 일정하게 그죠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더 발전 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거에 걸맞게 경제는 지금 뭐 인구 소멸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준비해 왔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도해야 할 것이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뭐 그죠 정체성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라든지 뭐 그 지역지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편성도 좀 더 지역에서 좀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 소멸 제작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제작을 하셨지만 아마 방송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서울 흉내내다 그냥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지역이 과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우리가 뭘 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역지 보시면 그냥
서울 종합지 따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표준말 좀 써서 이제 프로그램 제작하면 이렇게 그냥 지역 편성을 그냥 하는 정도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적 그죠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했고 노력했고 또 그런 것을 가져가고 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 현장에서 아마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 기자께서. 예. 제가 뭐 제작 저 회사에서 막내여가지고 이게 뭐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를 로컬에서 하나 제작을 하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본사에서 서울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지방 소멸을 다루는데 정작 저는 제작을 서울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인프라 시설이 여기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장비 같은 방송 장비도 있고 방송 인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저희가 비판을 하려면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또 수도권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이제 제작 다 끝나고 저희 뭐 국장이랑 뭐 선배들께서 야 너는 뭐 지방 소멸 한다는 애가 맨날 지방에 놓고 맨날 서울 가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었고 여기서 있는 뭐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다큐도 많고 저희 방송에 담지 못했던 우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는데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보충을 해도 된다고 하시니 이제 보충을 하자면 제가 느꼈던 좀 문제의식은 이제 청년 인구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 친구한테 떠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20대 경남 청년들이 이제 떠나요 걔네들은. 근데 그들은 걔네들의 인생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인 인생에서. 걔네도 이제 좋은 서울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싶고 서울에 클럽 가서 뭐 놀기도 싶고 술집도 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부산도 놀러 가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뭐 거기 가봐야 거기 뭐 빽빽하게만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른 생각이고 그분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물어봤더니 도시의 매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남이 매력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매력 있는 도시는 지금 경남 친구들한테는 부산이고요. 놀 수 있는 공간은 뭐 가까운 대구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은 너무나 매력 있는 도시예요. 걔네들한테는 좀 뭐 여기서 밥 편히 못 먹어도 거기서 라면 먹어도 한강 가서 라면 먹고 싶고 그게 그들 친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의 매력 갖고 수 있는 그 교수님께서 강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나오는 거 저희가 보더라도 문화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콘서트 해서 애들 얘기 좀 들어보고 뭐 대충 뭐 애들 몇 명 참여시켜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기자들 눈에는 저희 이제 비판하는 거를 일로 삼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예산이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청년들 요즘 말로 잡는 그 친구에 대한 청년 여성도 마찬가지고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경남도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활동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좀 보면서 저거는 되게 바람직한 정책인데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예, 신미란 박사님께 제가 넘기기 전에요. 원고에 없는 즉석 질문을 제가 안철수 교수님께 아까 내용 중에서 강준만 교수님 진단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덧붙여서 이제 교수님 이제 의존적 이제 지역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진단이 역으로 지금까지 누누이 중앙 언론과 중앙 정치인들은 지역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지역은 능력이 없다. 권한을 줘도 지역은 그거를 주체적으로 할 능력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을 비판해 왔는데 이런 비판으로 이게 혹시 오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주류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이 전혀 뭐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연구를 해보면 지역이 너무 떨어져서 수도권 밖을 나오면 같이 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거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경제 지배적 시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역이 이제 항상 그것을 그냥 전적으로 수용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그러니까 지역은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저희들 스스로 이제 종속된 입장에서 이제 위축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냐면 그 1박 2일이라든지 뭐 무한도전 이런 거 보시면 그 이제 그 출신이 저희 이제 그 과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서울에서 컨텐츠 경쟁력이 아파트 생활자들은 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시골에서 뭐 꽝 잡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깨구리 잡고 이제 이런 컨텐츠는 오히려 지금 뜨는 컨텐츠들 많은 부분들이 지역적 상상력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뭔가 촌생활이라든지 좀 거친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좀 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매일 그냥 아파트에서 서울에 그냥 학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컨텐츠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들이 뭔가 실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중앙의 시각을 빨리 받아들이거나 중앙의 시각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중앙하고 어떻게 친소관계,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따오게 하는 그런 것들, 정치인들, 그죠? 뭐 중앙선거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거의 장악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자면 국회의원 하나 등장하면 뭐 지역의원들 그냥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국에 있는 지역의 정치의 예속화, 경제 예속화가 어찌 보자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종속된 상황,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 방식대로 해 나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분야에서.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중만 선생의 입장을 좀 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예, 심일환 박사님. 예. 저는 그 자장 조용욱 선생님이 참여자치연대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올해 활동하셨는데 저는 네, 저도 여성운동 한 15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창원 안에서만, 경남 안에서만 봐도 시민사회 여러 분야 단체나 활동가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연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각계 전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 IMCA도 있고 YWCA도 있고 여성의 무슨 단체들이 꽤 경남이 시민사회 운동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런 걸 좀 못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 단체에도 사실 뭐 창원시의 정책 평가를 통해서 견제를 많이 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청년들의 인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게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정책에서 어떤 비판과 감시를 통해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과연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은 그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장님께 왜 여기 경남 지역에는 그런 시민사회 운동 안에서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지, 각계 전투를 왜 하고 있는지 평소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지역에서 네, 오늘 이 사회 포럼 주제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여기 이 청중으로 나오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진행을 보면서 질문 받기는 처음인데요. 이건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 또 뭐 시민단체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여기서는 그 답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제 그 발제를 보면서 아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이 나왔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한동안 분권, 분산, 균형 발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고 싸움도 하고 연대 운동도 많이 하고 여기 와이도 있지만 같이 많이 했었다라는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지역 시민사회가 이 분권, 균형 발전 뭐 이 운동에 거의 지금 그 뭐 전멸이 돼 뭐 거의 없죠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분권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진척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사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거의 시민사회가 과거의 어떤 뭐라니까 건강성이라고 할까? 과거의 연대성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여기 이렇게 부마민주재단이니까 그 부마항쟁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재단에서? 네. 시민들 앞으로 재단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심일환 박사님, 그 안차석 교수님이나 이영관 기자님께 질문하실 내용 혹시 내용은 없으신가요? 아니 잠시 박사님 특별히 그럼 이영관 우리 기자님 혹시 질문은 아니고 사실 그 안 교수님 발제에 나왔던 내용들이 저희 회사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뭐 나름의 해명 뭐 그런 거를 조금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그 사실 그 저희 댓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 영상 만들고 댓글을 했는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막 1000몇 개 달려가지고 뭐 칭찬도 있고 뭐 다수는 욕이었지만 뭐 아무튼 소중한 악플이라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야 너네나 가라 지방 소멸 이런 거 만드는데 KBS 왜 너네는 안 가고 왜 뭐 너네는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저희 갈 준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 준비하고 있고요. 갈 준비하는데 이제 그게 시일이 걸리겠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건 잘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요즘 MBC가 그 원 MBC라고 해서 지역 MBC랑 본사 MBC는 다 다른 회사예요. 아시겠지만 법인이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광역화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본사의 자원을 지역에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도 많이 기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PD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저희의 또 모델이 BBC도 상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계에서 꾸준히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공감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종속되는 문제, 그 강준만 교수님, 강 교수님도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에 모시고 싶었어요. 강 교수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거의 한 10통은 보낸 것 같은데 항상 이메일로만 답변 주시고 뭐 얼굴이 예쁘게 안 나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왜 그렇지 저는 아니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게 비하인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쓰셨던 최근의 책 중에 부동산 계급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민주주의와 불평등이잖아요. 지방소멸이건 불평등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관련 너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왜 추천을 좀 드린자면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 넣으려고 했는데 편집됐어요. 부장이 그 본사에 있는 부장이 너무 자극적이라면서 뺐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피라미드 딱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지역 이름이 나오거든요. 뭐 강남구, 반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급이 딱 주어집니다. 뭐 왕족, 호족, 뭐 기타 등도 쫙 해서. 근데 이제 지방은요 천민으로 딱 분류돼 있어요. 뭐 거의 천민도 아니다. 가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가축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다 그 지방 통틀어서. 서울 호족 뭐 육두품 이런 것들은 다 서울 쪽이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태생의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지방 사람들이 많거든요. 올라가신 분들. 근데 그분 스태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봤더니
당신 너 고향 어디예요? 그래서 광주인데요. 야 너 광주 너는 그럼 여기 이게 가축인데? 기자님 고향 어디서? 저 부산인데요. 그러니까 기자님도 가축인데? 그러니까 우리 동물농장이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가 대학 서열할 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서울 가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능 쳐서 서울로 대학을 저도 갔는데 가면은 학교에서 막 잘했다 칭찬하고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역에서 나오는 거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하세요. 막 혼내고 막. 근데 그런 게 이미 지방과 서울에 대한 중앙과 지방에 대한 어떤 서열화 구조가 이미 우리 사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되게 쌓이게 되면 종속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깨야 됩니다. 일단 그 능력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능력 뛰어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저 경남 온 지 2년 반 됐는데 너무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손으로 꼽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더 나설 수 있게 되려면 분위기를 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좀 보고 저희도 이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모셔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이렇게 좀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서열을 만드는 구조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저도 이제 뭐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미 저도 이제 그 요즘 말하는 청년 세대가 아닌 나이가 된 입장에서 그 좀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건 아닌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어른들, 제 부모님들부터 제가 있던 세대들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깨트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경남 청년들이 좀 경남에서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경남 출신이라고 해서 부끄럽다거나 혹은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스펙을 쌓고 싶어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딴 데로 옮기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그들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더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네요. 예. 그 신미란 박사님께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러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 뭐 위원회 같은 게 다 있는데 그 정책을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해놓고 나온 정책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20대들이 지금 이제 그 선택의 문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로 하고 나온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좀 내년이 대선인데 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경남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1인 가구 비중이 4명 중에 1명에서 4명 중에 2명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 30대 1인 가구도 많지만 그 60대 이후의 1인 가구는 대부분 여성이고 빈곤이고 고령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뭐 일회성이나 단기성 정책이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5개년, 10개년 해서 큰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전문가들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세대별로 당사자들을 초청을 해서 문탁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초점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문가가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어떤 소스를 뽑아내서 전문기관에다가 정책을 만들게 하는데 시민사회의 여러 활동가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선거나 대선 때 공약으로 좀 제안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최성원 선생님. 신미란 소장님. 편히 앉으세요. 신미란 소장님께 출생이나 출산의 정책 중에서 프랑스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0세부터 뭐 25세까지인가 이제 약 75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안차수 교수님께 지금
요즘 언론에 뜨고 있는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에다 하겠다. 그 이유가 서울에서 해야 연구에 많은 그 뒷받침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작은 지방 소도시에 세워진다면은 삼성의 역할이 크게 빛나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지금 서울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규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75만 원 수당이 몇 년 전에 한국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수당으로 40만 원, 50만 원, 뭐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고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실험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찾기까지 5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린다고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게 주거비와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지자체나 국비나 뭐 도비나 시비에서 마련을 해서 해줘야 된다. 그게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래야 그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불평등에서 오는 그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랑스는 뭐 결혼 제도에서도 사실혼 그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같이 주거하는 그 상태만으로도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모든 혜택을 하는데, 1인 가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인데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30대, 40대가 되었을 경우에 병원에서 혹시나 수술해야 될 경우에 보호자가 없다. 그럼 수술을 못 하잖아요. 현재 의료제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면 인구의 변화는 1인 가구나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인구나 아니면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해서 현재 비혼 인구는 되게 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나 수혜의 혜택은 가족 단위로 주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나 안전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여성 청년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책으로 좀 긴급 조치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울이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좀 갖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런 거죠. 정체성 면에서 보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뭐 서울이 줄 생각도 없고요. 예.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삼성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전국에 좀 이렇게 회자시키는 PR 전략 정도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는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시 좀 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도 갖고 싶다는 욕망 이런 건데요. 요거 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제 오늘의 핵심은. 우리는 오히려 뭐 전태일 관련된 미술품이나 박종철 우리 부마재단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노동자 도시고 항쟁의 도시고 민주주의 도시라면 우리는 우리 색깔 내는 미술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자꾸 서울을 따라 해야 되고, 뭐 87억짜리 눈물 그거 우리 이해합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각되지 않으면 항상 타자의 욕망 속에서 헤매다가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죠. 예, 우리 저기 최세원 선생님 원하는 답변을 해가지고, 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예, 선생님. 예, 아까 제 강의 중에 성평등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성평등이라는 요 의미도 저희가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이제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좀 성평등이나 표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게 되는 게 사실 양성평등이 시작부터 동등한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뭐 지위, 권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이제 차별이라든지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 지방 소멸과 불평등도 불평등이라는 입장이 결국에는 이제 양분화된 입장에서 보는 누군가가 차별받고 있고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바운더리를 좀 더 크게 가져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조금 관점으로 이게 차별보다는 좀 이렇게 또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조윤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시민사회에서 연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또 꼭 거기에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으로 들으면 되겠죠. 예. 자,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 중에 혹시 조금 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 다른 건 아니고요. 홍보 하나만 그 시사계획창 나갔다 다큐와 인터랙티브 뉴스가요. 그 아르코 미술관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종로에 있는데 거기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곧 합니다. 13일부터 하는데요. 혹시 뭐 가셔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관련된 지방 소멸 내용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하게 돼서 이제 서울 시민분들이 봐서 좀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2시부터 장시간 동안 사회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학교를 춘천에서 다녔는데 저 때만 해도 춘천에서 서울 오는 기차가 하행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행선이죠, 상행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 고향으로 가는 걸 하행선이라 그랬죠. 지리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우위인데 결국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는 다 주변이라는 이제 그런 우리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논했던 인구뿐만 아니라 뭐 자원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이 된 상황 속에서 결국 누가 뭐 시혜적으로 주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부마재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런 분권 문제라든가 분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회포럼 제1세션 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3분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